걷기만 하면 돼. 강상구 지음. 들어가는 말.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의 결합, 녹색 기본소득. 방에 잠시 누웠습니다. 며칠 사이 이 책 저 책을 마구잡이로 봤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단어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도로, 참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청년, 공원, 빈곤, 기후변화, 미세먼지, 전동 휠체어, 탈핵, 자전거, 양극화.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때였습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건데 참여소득은 조건을 달자는 거잖아. 에이, 그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동네 청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나와서 청소를 한다? 클린 코리아 되겠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벌떡 일어나 컴퓨터에 앉았고 아이디어를 적어나갔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 아이디어가 곧 이 책 내용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녹색 기본소득.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양극화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이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양극화가 심각한데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어 보여서입니다. 30년 전에도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졌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흔히 하는 이 말은 자본주의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자본주의가 SNS 계정을 만들었다면 아이디는 아마 끈질긴 양극화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은 별로 안 보입니다. 있는 일자리는 죄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니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마크 저크버거부터 최근에 제가 만난 동네 청년까지 모두 다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양극화 해결의 뾰족한 묘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역시 기본소득 지급을 옹호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꽤 많은 돈이 풀립니다. 돈은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서 경제를 움직입니다. 돈이 풀리면 경제도 빨리 움직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석탄을 소비할 텐데 그래도 되나? 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중독 경제는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더 이상 꾸물거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결국 분배 그 자체마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둘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책 본문에 적었습니다. 기후변화 자체의 심각성만큼이나 문제는 속도입니다. 인류가 대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정부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대응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부의 분명한 계획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 바로 기후행동입니다. 기후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녹색 기본소득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후행동을 촉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기본소득이 기후변화를 자칫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제 구상대로라면 기본소득은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과 기후변화 대응은 서로 만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본소득 주창자 가운데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등에 탄소세라는 세금을 매기면 기본소득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제도에서부터 산업, 금융을 거쳐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되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소득의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 기후변화 대응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생각, 이 두 가지는 이제 녹색 기본소득을 통해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녹색 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기후행동의 오작교라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사는 게 행복하려면 나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노력하는 행위조차 타고난 기질의 문제로서 우연의 산물일 뿐이므로 노력에 걸맞은 대가를 주는 것조차 완전히 정당한 건 아니며 결국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계절의 감각을 느끼기는커녕 먹고 사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혹은 아스팔트 위를 돌아다니며 일합니다. 반면 하루 종일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유로운 이동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점입니다. 긴 노동시간, 불안정한 일자리,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빡빡한 업무는 사람들에게 걸을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한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도로 사정, 여기저기 보이는 턱은 신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합니다. 저는 우리의 걷기와 자전거 타기 같은 이동하기가 자유로움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베카 솔릿의 말처럼 밖으로 나가 걸어다니면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롭게 걸을 장소와 자유로운 육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직립보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게 만든 역사적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보행하려는 자와 그렇지 못하게 하려는 자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공장은 인간을 한 곳에 못 박혀 밤새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 8시간 노동제 투쟁은 이에 저항하여 자유로운 시간 확보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걷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도시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하루에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거리로 직장과 집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연은 퇴출되거나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목만 남겨졌습니다. 도시는 자유롭게 걸을 장소가 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주말에 등산을 가고 때때로 야외로 소풍을 떠나는 행위는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 같은 것입니다. 자유롭게 걸을 장소,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도로가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자유로운 육체는 몸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결정합니다. 여성은 땅에 닿은 치마와 몸을 꽉 쬐는 코르셋이 아니라 바지를 입으면서 보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1888년 타이어가 발명되면서 서구에서 자전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전거의 대유행이 여성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쳐 반바지가 일상복이 되는 날이 앞당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는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한 결과 서울 시내 지하철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인도의 턱도 사라지고 경사로가 곳곳에 놓인 도시에서 적어도 이동에 관한 한 신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몸의 차이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긴 노동시간, 자동차로 꽉 찬 도시, 걷거나 자전거 타기가 불편한 도로, 이런 것들로 인간은 걷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을 잃고 심성을 잃고 맑은 공기를 잃고 요즘은 하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인간 존재의 본령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걸어야 하고 싸우는 자 역시 걸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녹색 기본소득의 조건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내걸었다기보다 걷고 자전거를 타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녹색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녹색 기본소득은 정책에 대한 제안인 동시에 사회운동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맑은 하늘 기여소득, 녹색 실천 기본소득, 녹색 참여 기본소득, 친환경 참여소득, 친환경 이동소득 등 여러 가지가 떠올랐겠지만 일단 이 책에서는 녹색 기본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녹색 기본소득은 걷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운동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얻을 테니 그들이 실천을 통해 형성한 이름이 곧 제가 원하는 이름입니다. 무턱대고 시작한 사회운동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활동가로서 최근 10여 년간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던 진보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제안이 진지하게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녹색 기본소득이 진보가 내딛는 또 다른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굴의 낙관으로 병을 이겨내고 계신 아버지와 상상을 뛰어넘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생활을 꾸려오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친환경 이동 시민에게 녹색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매우 간단한 구상입니다. 항상 복잡한 발명품만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상을 지금부터 녹색 기본소득이라 부르겠습니다. 기본소득 개념도 아직 어려운데 참여소득이요? 이름에는 녹색을 하나 더 붙여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제 아이디어를 몇 사람에게 들려주었을 때 반응은 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말을 출판사 관계자도 하셨는데 안 팔릴 것 같아 출판이 쉽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나 모른 채 했습니다. 친환경 참여소득, 녹색 실천 기본소득 같은 말도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관변단체 구호 같았습니다. 보행 기본소득 어때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포함해야 하니 친환경 이동소득이 좋을까요? 녹색 기본소득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면 봄이나 겨울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맑은 하늘을 만드는데 모두가 기여하자는 의미를 담는 게 나을 듯해 맑은 하늘 기여소득제 같은 용어도 생각해보긴 했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이 잘 시행된다면 맑은 하늘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맑은 하늘에 국한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모든 고민의 결론이 녹색 기본소득입니다. 결정하고 보니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난 무조건 김치찌개야. 저희 아버지는 산에 진미가 있어도 결국은 김치찌개를 택하십니다. 점심도 김치찌개, 저녁도 김치찌개입니다. 녹색 기본소득을 김치찌개로 지급해도 만족하실지 모릅니다. 기교 없이 오직 직구로 정면 승부하며 승리를 쌓아가는 정통파 투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녹색 기본소득이라는 장명도 그런 정면 승부 정신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 기본소득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 녹색 기본소득은 참여가 간단합니다. 측정도 쉽습니다. 앞서 참여소득의 단점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 싫지만 가야 하는 곳은 학교로 좋게. 직장생활도 힘든데 따로 시간을 내야 하다니 투잡하라는 건가? 참여의 측정, 출석 체크와 근태관리. 금세 말을 바꿨다. 인간 존재 자체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더니. 보통의 참여소득은 원하지 않는 일을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하는 데다 측정이 어렵습니다. 조건부 기본소득이므로 기본소득의 철학을 위배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녹색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합니다. 이동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시민이 늘 하는 일이죠.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별도로 시간을 낸다면 그것도 개인을 위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일부러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측정도 쉽습니다. 측정기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건강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걷기, 뛰기, 자전거 타기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 기본소득은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걸음수나 이동거리,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정책입니다. 난 양념치킨 별로야. 끈적끈적하고 너무 달아. 근데 이 양념치킨은 괜찮아. 끈적임도 없고 짭짤한 게 좋은데?
양념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입맛에 맞는 양념치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녹색 기본소득은 참여소득 가운데서는 꽤 쓸만한 제도입니다. 사실 기본소득과 연관되지 않아서 그렇지 걷기만 하면 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민간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퀘시크라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돈 버는 만복이라고 적혀 있죠. 하루 걸음 수만큼 퀘시라는 이름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앱의 맹렬한 사용자입니다. 포인트가 웬만큼 쌓이면 편의점에서 라면도 살 수 있고 카페에서 녹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와 이런 대화도 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내가 아빠한테 아메리카노를 사줄 수 있게 됐어. 포인트가 쌓였거든. 아빠는 이제 커피 안 마셔. SK텔레콤도 비슷한 걸 합니다. 걷기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걷기만 해도 통신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광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주 주간 미션, 주 단위 걷기 목표 달성 시 4가지 혜택 중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SK텔레콤 통신요금 3,000원 할인. 두 번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세 번째, 뮤직메이트 월 400회 듣기 쿠폰. 네 번째, 영풍 문고 이머니 교환권 4,000원. 서울시에서는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 걸음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걸음 목표수를 채우면 쿠폰을 얻거나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시민의 걸음으로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걷기 마일리지, 동네 상권 활성화는 덤. 녹색 기본소득도 똑같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포인트를 쌓아주고 그 포인트가 매달 기준을 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것 아닌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효과는 민간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쿠폰 등을 걸고 하는 것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커피 몇 잔, 통신요금 일부 할인 등은 몇몇 개인의 생활을 조금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린 교통포인트라는 이름의 제도도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정부가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역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지만 시행 5년이 지났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혜택이 많지 않은 것이 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여전히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가 기본소득과 연결되는 순간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3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몇 가지 사례가 티끌 모아 티끌이라면 녹색 기본소득은 티끌 모아 태산의 방법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본 뒤 저와 생각이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존재라는 조건. 기본소득을 주는 일에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인간답게 살 자격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라는 사실만 있으면 다른 자격 필요 없이 소득을 나눠 가질 조건으로 더없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는 시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어제 입국한 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외국인은 일정 기간 한국에서 산 사람에 한해 기본소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다른 누가 아닌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있든 없든 원래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인권을 지켜야 할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크거나 작은 국가로 나뉘어 있고
그 구획 속에서 인류가 나름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국가가 인권을 지키는 책임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기본소득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받는 것이므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 평등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이 굳이 어떤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줬다고 해서 천부 인권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이런 권리를 기본권이라 부르면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녹색 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라는 자격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벗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은 원래 걷는 존재이고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걷는 행위, 이동하는 행위는 곧 인간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걷고 이동하면서 길을 내고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탄생하고 지구 곳곳으로 퍼져 현재에 이른 것은 모두 걷기를 비롯한 이동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배우 하정우는 2018년 낸 책 걷는 사람 하정우를 이 말로 마칩니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 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걷기가 인간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인간의 핵심 속성임에 틀림없으며 인간의 본질에 가깝다고 말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두 발을 이용하고 별도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전거 타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자식에게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니? 나가서 좀 돌아다녀. 그러므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녹색 기본소득이 인간이라는 자격만 따져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녹색 기본소득의 조건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통상행위, 인간의 존재 양태, 결국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포인트를 모으면 기본소득, 지금부터는 녹색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정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동 거리와 시간 측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몇몇 앱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포인트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감축한 탄소 배출량, 소모한 칼로리도 함께 측정해 표시하면 효과 만점일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쓰는 교통카드를 통해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제도를 조금만 손보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이미 그린 교통 포인트 제도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으니 시스템 구축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둘째, 포인트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이 애초에 조건 없는 소득이라는 점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 높을 경우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이용조차 감소시킬 정도의 적정 기준을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커트라인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자동차가 한 대가 평균 59.12km를 운행합니다. 일본은 평균 26.1km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2배입니다. 54.7km인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자동차 이용에 관한한 우리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도로를 통한 여객 수송량이 지나치게 높고 자동차를 너무 길게 운행하며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나홀로 운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가용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 일부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2014년 기준으로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수도권의 경우에는 1시간 36분을, 나머지 지역은 1시간 11분을 이동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하루 평균 72분가량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합니다.
이 가운데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가는 시간, 환승할 때 걷는 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회사에서 출퇴근 비용을 100% 환급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할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던 사람 중 얼마나 대중교통으로 옮겨갈 것인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히 교통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인천은 승용차 이용자의 27.7%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16에서 17% 정도가 그렇게 답했고요. 어떤 경우든 지원금은 최대 7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정도 지원만 있어도 자가용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녹색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이보다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매달 1인당 수십만 원의 녹색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기, 자전거 타기에 나설 것입니다. 셋째, 걷기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각각의 몇 포인트를 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걷기 경우 포인트를 주는 기준은 걸음 수나 이동 거리보다는 시간으로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똑같이 1시간을 걷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걸음을, 어떤 사람은 2000걸음을 걸을 수 있으니까요. 젊고 튼튼한 사람은 짧은 시간에 목표를 채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리한 면이 있을 테니 이런 점은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토끼가 특별히 거북이보다 유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동 휠체어는 걷기로, 전기 자전거는 대중교통으로 간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전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신체 장애인의 발과 같습니다. 대신 같은 전기를 사용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과 더 연관이 있으므로 대중교통처럼 취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함께 계산해보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래 예시를 볼까요? 1포인트를 얻는 조건. 걷기 및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7.5분 이동, 자전거를 타고 9분간 이동, 버스로 30분 이동, 지하철 및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20분 이동.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하고요. 녹색 기본소득 조건은 녹색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역별, 도시별 차이, 출퇴근 시간과 아닌 시간의 차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구체적 수치를 뽑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제시한 안은 그야말로 하나의 아이디어 정도로만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평균 시속 4km로 걷습니다. 자전거 속도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시속 20km로 계산합니다. 서울버스는 2017년 기준으로 평균 시속 19km, 지하철은 노선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시속 25에서 35km입니다. 서울 시민의 경우 1km를 이동하는데 평균 걷기 15분, 자전거 및 버스 3분, 지하철 2분가량이 걸리는 셈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되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나름의 가중치를 두고 실제로는 이동 거리가 아니라 이동할 시간만 따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위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한 달에 총 300포인트를 달성하면 녹색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하루에 10포인트를 얻으면 한 달 동안 3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합니다. 소요시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하루에 75분만 하면 10포인트가 달성됩니다. 자전거는 1시간 30분을 타면 되고요. 버스는 5시간, 지하철은 3시간 20분 이용하면 10포인트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출근하는데 1시간 5분 정도가 걸리지. 버스 30분, 지하철 20분, 걷는데 15분. 이걸 포인트로 환산하면 4포인트. 퇴근까지 합하면 8포인트. 이 포인트는 어디서 챙기지? 퇴근할 때 두 정거장 일찍 내려 걸어볼까? 이참에 버스 대신 자전거를 탈까? 만약 출근 거리가 10km인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1포인트를 얻는 반면 자전거를 이동하면 3포인트 이상을 받습니다.
퇴근까지 합하면 자전거 이용자는 약 7포인트 가까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걷기 23분 정도만 3포인트를 추가하면 하루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 구로동에서 여의도까지 출근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집에서 몇 년째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하나 새로 살까? 좋은 자전거는 꽤 비싸던데 그냥 버스 타고 다닐래. 건강에도 좋잖아. 한강 따라 출근하니까 기분도 좋고. 아침에 자전거 타면 피곤해. 익숙해지면 괜찮아지지 않아? 샤워할 때도 없어. 여름 빼곤 땀 금방 식잖아. 그래도 아침부터 고생스러워. 지난번에는 여의도까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해놓고선. 녹색 기본소득 앞에서 더 이상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걷거나 자전거 타는 방법을 중심에 두고 이동 방법을 조합할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점차 중요성이 낮아지겠죠. 자가용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물론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는 것 말고는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만 7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면 어떨까? 녹색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시민 전체입니다. 다만 자동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령대의 시민에게는 포인트 적립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이 역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의논해 보면 될 일입니다. 아동수당이나 노령수당, 청년수당처럼 보통 사회수당이라 불리는 제도들은 개념상 기본소득과 유사합니다. 이런 경우 녹색 기본소득을 도입해 갑자기 조건을 달면 복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녹색 기본소득의 지급 연령대를 보다 신중히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홍보문구입니다. 한국은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가 받습니다. 7세 미만에게 걷기와 자전거 타기라는 조건을 굳이 새로 달기보다는 현행대로 조건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령대의 시민은 직접 자가용 승용차를 모는 일이 있을 수 없고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걷고 뛴다는 점에서 어쩌면 녹색 기본소득의 조건을 늘 달성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국가 분야의 감초들도 모두 아동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연령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16에서 18세 정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멀쩡히 지급하던 아동수당에 갑자기 걷기와 자전거 타기라는 조건을 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년층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에게 한 달에 25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와 별도로 기초연금이 기본소득 성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감안해 녹색 기본소득은 기초연금을 받기 전인 만 6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식상해졌고 70세가 됐다고 해서 고위연을 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70세가 넘었지만 아버지는 매일 1시간가량 운동 목적으로 걸으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기에 하루에 걷는 양이 数킬로미터는 됩니다. 그러니 65세 이상 시민에게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조건으로 녹색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굳이 미리부터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녹색 기본소득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64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할 게 있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는 만 7세부터로 갖되 실제로 현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19세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항의하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 7세에서 18세까지 녹색 기본소득은 따로 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처럼 말이죠. 이름으로 아동청소년 녹색 기본소득 기금 어떻습니까? 40쪽에서 이야기했던 목돈을 주자는 주장과 비슷한 발상입니다. 당연히 정의당에서 내놓은 법안인 청년사회상속제와 유사합니다. 청년사회상속제도 만 19세를 지급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모아놓은 녹색 기본소득을 성인이 될 때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모은 기본소득을 그날그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 형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청년들이 미래를 구상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색 기본소득이 청년사회상속제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아동 청소년에게 주는 녹색 기본소득 재원은 상속 증여세로부터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녹색 기본소득 기금은 규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 기금을 오직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에 쓸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에서 얻은 성과로 아동 청소년 녹색 기본소득 기금이 민간 기업 지분을 확보한다면 더 좋겠죠. 녹색 기본소득 기금의 녹색 전환 투자는 향후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기업의 소유 구조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한 달 300포인트를 달성할 경우 지급액은 얼마가 좋을까요? 적정한 기본소득 지급액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 욕구가 무엇인지, 충족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겠지요. 한편에서는 기본소득이 생계를 안정히 보장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당장 노동은 누가 하지? 라는 질문에 봉착할 것입니다. 한 사람당 매월 300만 원씩 지급. 만약 이렇다면 저부터라도 일하기보다는 당장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주창자들 가운데 이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일이 있었다는 말은 앞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기본소득 운동을 했던 단체가 내건 액수가 한 사람당 3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천 달러 정도였고 스위스는 9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스위스 국민에게는 우리의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치의 돈이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고민거리와도 연결됩니다. 바로 기본소득 지급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정도 액수를 국가가 계속 줄 수 있긴 한 거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달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사회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어떤 명목으로 모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그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4분의 1 정도가 기본소득으로 적당하다는 주장도 있고 국민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을 창당 때부터 주장한 한국녹색당은 40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기초연금은 매월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여러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절대 변하지 않을 기준액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고정된 액수를 지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녹색 기본소득액을 사회적으로 의논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녹색기본소득위원회에서 소득액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각 분야별 포인트 기준도 정하고요. 3장부터는 녹색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교통원자, 미세먼지, 탄소 배출, 국민건강 등 각 분야에서 녹색기본소득의 진가가 나옵니다. 녹색기본소득위원회는 이런 각종 성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하자면 녹색기본소득은 자가용 승용차 유류비 혹은 대중교통 요금을 아낀 효과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족은 연간 교통비로 평균 50만 원을 썼다. 반면 자가용족은 연평균 225만 원을 지출했다. 자가용족이 BMW죠. 버스,
지하철, 도보로 이동한 사람을 일컫는 말보다 4.5배의 교통비를 쓰는 셈이다. 삼성카드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한 신문기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와 자가용 이용자의 지출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월 평균 대중교통비는 10.7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 경기연구원이 낸 자료 일부입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녹색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것이므로 새로 소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곰곰이 따지면 녹색 기본소득은 이 이외에도 각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녹색 기본소득을 통해 얻는 소득은 기본소득 지급액 더하기 각종 비용 절감액입니다. 1+1이죠.